자동차가 살아있다. 똑똑해지는 모빌리티. 안녕하세요. 비즈니스워치 산업일부 김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온라인으로 개막한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는 진화하는 모빌리티의 경연장으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GM, 메르세데스 벤츠, BMW 등 글로벌 완성차들 뿐만 아니라 전기차, 자율주행차 관련 사업자들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눈으로 보고 타봐야 느낌을 제대로 알 수 있을 텐데요. 코로나 탓에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CES이기에 아쉬움도 상당했습니다. 제가 앞서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이라고 했는데 현실은 그냥 여러분의 스마트폰, 노트북 안에서 열린 셈이니까 그 누구도 진화하는 모빌리티를 체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제 CES 첫날 모빌리티 이슈부터 살펴봅니다. 11일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는 자사 전기차 EQS에 탑재할 차세대 디스플레이 MBUX 하이퍼 스크린을 공개했습니다. 대시보드를 광활한 화면으로 구성한 MBUX 하이퍼 스크린은 차량 운전자석과 조수석을 거의 모두 커버할 정도로 길쭉합니다. 141cm에 달합니다. 그동안 벤츠에 탑재된 디스플레이 가운데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길쭉한 디스플레이가 차량에 탑재된 것은 거의 보지 못했을 겁니다. 단순히 디스플레이가 거대하기 때문에 눈길을 끄는 것은 아닙니다. 넓은 화면에서 구현한 다양한 기능으로 운전자와 승객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 시연된 MBUX 하이퍼 스크린을 보면 차량 작동과 내비게이션, 온도, 엔터테인먼트 등 운전자가 자주 쓰는 기능을 하나의 화면에 보여주는 제로 레이어 기능이 특징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 디스플레이의 기본 화면이 내비게이션이라면 전화 연결 혹은 음악 감상을 선택할 때도 기존 화면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이 주행 중에 내비를 이용하다가 라디오를 틀면 보통은 내비가 꺼지고 라디오 화면으로 바뀌는데 이런 페인 포인트를 없앤 셈입니다. 다만 이런 기능은 자율주행이 가능할 때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한 도로에서 운전할 때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이런 우려를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벤츠는 음성으로 작동 가능한 시스템도 갖췄다고 합니다. 메르세데스 트래블 널리지, 우리말로 하면 여행 지식이란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이런 음성 인식 기능을 뚜렷하게 보여줬는데요. 이 서비스는 벤츠의 최고 기술 책임자 사다드 칸이 직접 시연했습니다. 칸이 헤이 메르세데스 라고 인공지능 AI를 호출한 뒤 저 건물이 뭐야? 라고 묻자 차량은 라스베이거스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스트라토스 스피어 타워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할 때 주변 정보를 빠르게 탐색하기 좋을 것 같은 서비스로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근처 식당이나 숙소를 찾을 때 용이하겠죠. 해당 서비스는 클라우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할 방침이고요. 다만 이런 음성인식 기반의 인공지능이 내비게이션에 탑재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SK텔레콤의 국내 1위 내비게이션 T맵에 누구가 작동되는 사례입니다. 저도 운전할 때 편리하게 이용하는 AI 서비스인데요.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조작하기 어려우면 음성으로 AI를 호출한 뒤 우리 집 가자 라고만 말해도 내비는 저희 집 주소로 안내합니다. 이건 그런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용하는 방식이라서 벤츠와 같이 차량에 직접 탑재되는 방식이 국내에도 널리 퍼질지 시장에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 전망해봅니다. BMW의 경우 자사 전기차 iX와 구형 BMW 7 시리즈가 서로 대화하는 방식의 동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화하는 로봇이 등장하는 영화 트랜스포머를 보는 것 같이 흥미진진해서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게 봤습니다. 이미 일부 상용화된 차량 간 통신 기술의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셈이기도 합니다. BMW는 이처럼 iX에 탑재된 인공지능 기반의 차량용 운영체제, 즉 OS랄까 플랫폼이랄까 iDrive의 특징을 흥미롭게 보여줬는데요. 영상에서 iX는 BMW 7 시리즈를 향해 너는 끝났다 라며 자신의 월등함을 뽐내는데요. iDrive는 2001년 BMW 7 시리즈에 처음 장착됐고 이 기능이 20년 사이 눈에 띄게 성장한 것을 표현한 겁니다. 각종 센서로 도로 상황이나 위험 알람 등을 통해 효율성 있는 운전을 돕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주차장 정보를 파악한 뒤 자율 주차까지 해내는 기능을 갖췄다고 합니다. 이 같은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이 차들이 살아있다며 놀라면서 영상은 끝나는데요. 이쯤 하면 유명한 한국 영화 대사가 생각나죠? 살아있네! CES는 보통 첫날 거의 모든 대형 발표가 집중됩니다.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될 때 눈길을 끌기 위해서죠. 그런데 둘째 날에 모빌리티 분야 초대형 발표를 쏟아낸 회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자동차의 상징과도 같은 제너럴 모터스, 바로 GM인데요. 우리나라에선 독일차와 비교해 그리 인기가 없는 곳인데 이날만큼은 CES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늘을 나는 차, 택배용 자율주행 트럭, 전기차 시리즈 등등 이 중에 하나만 소개했어도 눈길을 끌었을 텐데 아무튼 새 소식을 그야말로 쏟아냈습니다. GM은 12일에 하늘을 나는 차 플라잉카에 대한 도전을 공식화했는데요. 수직 이착륙, 그러니까 버티컬 테이크오프 앤 랜딩을 뜻하는 VTOL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힌 겁니다. 개인적으로 VTOL을 가장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얼마 전 서울 시민, 경기도민들은 갑자기 내린 폭설에 길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발이 묶인 경험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하늘을 나는 차가 있었다면 하늘을 날아 집에 갈 수 있었을 테니까요. 눈이 너무 많이 오면 날기 힘들긴 하겠네요. GM이 소개한 제품은 90kWc 전기 모터로 구동하고 프로펠러가 4개 달렸습니다. 공대공, 공대지 통신도 가능하고요. 최대 시속 90km로 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VTOL의 운전자 혹은 승객이 되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이클 심코 GM 글로벌 디자인 담당 부사장은 사무실에서 VTOL이 주차된 옥상으로 이동한 뒤 미팅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빌딩 착륙장으로 날아갈 수 있다며 발밑을 지나는 근사한 풍경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멀지 않은 미래에 만날 수 있는 자율주행차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는데요. 꿈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현대차도 최근 미국에 제네시스 에어 모빌리티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이른바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시장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GM은 땅을 주행하는 자율주행차 캐딜락 헤일로의 콘셉트도 공개했는데요. 이 차량은 승합차 형태의 자율주행차이기에 친구 가족들과 함께 탑승해 운전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모델입니다. 차량 지붕이 유리로 구성돼 밖을 구경하면서 이동해도 되지만 다양한 편의 기능을 이용해도 됩니다. 생체 센서가 승객의 상태를 파악해 위험 상황일 때 신호를 주는 것부터 온도, 습도, 조명, 소음도 알아서 조절한다네요. 각종 기능을 사용하려고 버튼 같은 것을 찾아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말하거나 손짓만 하면 작동됩니다. 신기하네요. 박수 2번 치면 썬루프 열리고 그러는 걸까요? GM은 각종 숫자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는 얘기죠. 메리베라 최고 경영자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사업에 2025년까지 270억 달러, 약 3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30종도 잇따라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당 시점까지 미국과 중국에서 전기차를 연간 100만 대 팔겠다고도 했습니다. 전기차 1위 사업자인 테슬라가 작년에 50만 대 팔았으니까 정말 대단히 도전적인 자세입니다. 전기차 전용 배터리 플랫폼 얼티엄도 공개했는데요. 국내 기업 LG화학, 현재는 에너지솔루션과 협력한 겁니다. 한 번 충전에 최대 720km를 간다는데 이걸로 돌아가는 각종 전기차도 줄줄이 소개했습니다. 자율주행차 기반 물류 사업도 추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급증하는 택배 수요를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서비스는 리테일 분야 리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많아서 이런 게 도입되려면 자율주행차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법부터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올해 CES에서 모빌리티 분야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전기차 등 3가지 기술의 진화가 접목된 미래형 자동차를 엿볼 수 있게 했는데요. 기술의 결과로 보이는 것은 근사한 자동차의 겉모습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을 만드는 회사의 노력도 눈여겨봐야겠죠. 인텔의 자율주행 자회사 모빌아이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참고로 모빌아이는 이스라엘 스타트업이었는데 인텔이 2017년에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7조 원에 샀습니다. 모빌아이는 CES에서 사람보다 1000배 안전하게 운전하는 자율주행차를 선보이겠다고 했습니다. 이 회사가 세계 최초로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개발한 곳이니까 이런 자신감이 있는가 봅니다. 인텔과는 자율주행용 센서인 라이다 통합칩을 오는 2025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부품기업 만도도 자유장착형 첨단 운전 시스템 SBW를 공개해 CES에서 혁신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번 CES 모빌리티 리뷰에서 전부를 다뤘다가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쉬우니까 혹은 이게 다냐고 할까봐 회사 이름과 간략 소개를 몇 가지 좀 더 하자면, 삼성전자가 인수한 자회사 하마는 CES 개최 직전에 벤츠의 대형 스크린 같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지털 콕핏을 선보였고, LG전자와 파워트레인 분야 합작 범위를 설립키로 한 마그나는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했고, 파나소닉은 테슬라와 함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해 시장 1위를 탈환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합종 연행의 결과가 만드는 모습도 흥미로웠습니다. 중장비 회사 캐터필러의 자율주행 채굴 트럭, IBM의 자율항해 선박 메이플라워 등은 실물을 봤으면 어땠을까 싶었죠. 피아트 클라이슬러가 이번 CES에서 자사 차량들을 증강현실로 보여주는 전시를 진행했듯 올해는 코로나 탓에 온라인으로만 진행된 게 가장 아쉬운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빌리티, 특히 전기차 자율주행차는 기업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자동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 중 한 곳인 영국이 CES에서 자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전망과 정책을 소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영국 교통부 차관인 레이첼 맥클리는 자율주행차 관련 컨퍼런스에서 영국은 자율주행차 시장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혜택까지 제공할 것으로 본다며 영국의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오는 2035년 420억 파운드, 약 63조 원에 달해 전 세계 시장의 6%를 점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분야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우리 정부도 2027년까지 자율주행차 분야에 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CES 기간 중에 밝혔습니다. 물론 CES에 참석해 밝힌 건 아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컨퍼런스에 참석한 일본 토요타, 구글의 자율주행차 기업 웨이모 쪽의 패널들은 규제가 방해를 한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차를 지원한다면서도 연방정부 주별 규제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는 거죠.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을 뜻하는 레벨 5의 자동차가 상용화하려면 이런 규제에 대한 해법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미래는 눈앞에 있지만 규제는 과거에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CS 모빌리티 부문 리뷰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워치 김동훈이었습니다.